마르세유에서 진기한 지형인 칼라크 트레킹과 간만에 문명 공간인 호스텔 이용으로 야영에 의한 피로를 조금이나마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 여행을 계속합니다. 앞으로 대도시에서는 관광을 위해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호스텔에 묵었습니다. 호스텔은 저렴한 가격과 주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여행자에게 아주 제격입니다. 또한 호스텔에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장점도 있지만 제 경우는 그다지 많은 인연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고 대부분 서양인들인데 반해서 저는 동양인이고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스텔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단점이라면 공동생활이라 좀 불편하다는 것 외에는 저는 큰 불편 없이 생활했습니다. 마르세유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계속 동쪽 방향인 이태리로 가야 하는데 갈 길이 멀어서 또다시 점프를 합니다. 오로지 자전거 여행을 위한 여행이었으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오로지 자전거 여행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당초 저의 여행 개념에 역사적인 도시의 문화 관광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구간은 점프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프랑스 지중해 코스는 자전거로만 달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마르세유에서 니스까지 기차를 이용해서 바로 갑니다. 니스역에 저녁에 도착해서 미리 위치를 확인한 호스텔로 이동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빈자리가 있어 숙박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지하에 공간이 있어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해 줍니다.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마르세유까지의 지중해 연안을 푸른 해안이란 뜻으로 꼬트 다지르라 부릅니다. 이 지역은 겨울에도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와 맑은 푸른 바다 그리고 각종 축제와 영화제로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니스는 꼬트 다지르 지역의 중심 도시로 해수욕, 선텐, 쇼핑은 물론 화려한 카니발로 유명한 휴양 도시이면서 훌륭한 미술관과 아기자기한 구식아지 골목들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에메랄드 빛의 바다와 연평균 15도를 유지하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1820년대부터 프랑스에 체류했던 영국인들의 피서지로 사랑받고 있는 니스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3.5km의 프롬나드 대 정글레 해변에는 야자수들이 해변의 정취를 더해주고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들은 전 세계에서 온 피서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티스와 샤갈 같은 화가들이 이곳에 사는 동안 그린 그림들은 만나는 것도 니스에서 만끽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니스가 세계적인 휴양 도시로서의 명성을 획득하게 된 발단은 전적으로 영국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부 부유한 영국인들이 그들의 혹독한 겨울을 피해 따뜻하고 온화한 니스로 오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년 무렵부터입니다. 그 전만 해도 꼬트 다지르는 그야말로 머나먼 변방의 미 개척지였습니다. 니스 해변은 완전한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집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상류 사회에서는 점차 꼬트 다지르를 건강에 좋은 리조트 지역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낯익은 장소 프로방스는 어디일까요? 기원전 2세기부터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곳을 로마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라는 뜻의 프로빈치아 노스트라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지금의 프로방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쪽으로는 롱강을,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동쪽으로는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협곡과 고원,
호수와 기름진 곡창지대를 자랑하는 프로방스는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프랑스의 남동쪽 지역입니다. 공식 명칭은 프로방스 알프 꼬트 다지르라고 보통 PACA라고 줄여 부릅니다. 프랑스는 22개의 지역으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가 프로방스이며 그 안에는 6개의 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니스에서의 짧은 휴식을 뒤로하고 다시 동쪽으로 페달을 밟습니다. 꼬트 다지르의 해안도로를 달리다 뒤돌아보면 너무 아름다운 에메랄드 바다와 어우러진 도시의 풍경에 다시 카메라를 꺼내어 셔터를 누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곳이 많은데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마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페달을 밟아 니스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에즈라는 작은 도시를 만납니다. 이곳 역시 아름다운 경치와 좋은 날씨로 큰 유람선이 기항할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작은 개미 같은 요트들을 보면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 지상낙원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혼자이지만 멋진 풍광을 친구 삼아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데 저만치 앞에 자전거 여행자로 보이는 여자 2명이 보입니다. 자전거 여행자를 도로에서 만나니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간단한 통성명을 합니다. 프랑스인 젊은 아가씨들인데 6개월 일정으로 자전거 여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자전거 여행을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6개월 계획으로 길을 나섰다고 하니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이태리 제노바까지 거의 외길입니다. 아마도 같은 여정일 것 같아서 아가씨들에게 물어봅니다. 여정이 마치면 같이 가자고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자전거 여행을 떠난 지 약 3주 만에 동행자를 만납니다. 왠지 든든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자전거 여행은 긴장을 많이 합니다.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위험이 항상 주위에 있기도 하고 외국이라 현지 사정을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인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현지인과 같은 개념이라 마음에 큰 위안이 되는 느낌입니다. 3명의 자전거 여행자가 길을 떠납니다. 앞에 여성 2명이 이끌고 저는 뒤에서 따라가는 모양으로 달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 친구들을 쉽게 보았습니다. 여자의 젊은이라 자전거 여행을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친구들보다 제가 잘 달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달려보니 오산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잘 달리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체 조건입니다. 역시 유럽인들은 유럽인들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오르막에서는 정상에서 저를 기다려주고 저는 죽으라고 페달을 밟아 도착하면 친구들은 다시 떠나고 정말 저의 자전거 탓을 하기 싫지만 무거운 자전거에다가 기아도 8단이고 저는 카메라를 포함한 짐이 많아서 늦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힘들게 달려서 오후에 어느 해변에 도착합니다. 아직 비수기인지라 관광객은 없고 썰렁한 해변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해변에서 오늘 숙박할 장소를 물색합니다. 저는 친구들이 숙박할 장소 물색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지켜봅니다.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해지기 전에 적당한 장소에 도착하여 인적이 없지만 너무 구석이 아닌 적당한 곳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쉬면서 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요. 저희들이 선정한 곳은 해변 레스토랑에 붙은 주차장입니다. 다행인 것은 레스토랑 영업이 해지고 어두워지니 종료합니다. 저희는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해변에는 물이 나오는 수도가 있어서 더없이 좋습니다. 친구들이 뭘 먹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로 파스타를 간단히 먹고 과일과 빵을 곁들여 먹는다고 합니다. 아침은 간단히 빵을 먹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실 자전거 여행 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먹거리를 뭘 가지고 가야 하는가입니다.
자전거 여행은 먹을거리를 모두 자전거에 싣고 다녀야 하기에 무게와 손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맛있는 밥과 반찬을 먹고 싶지만 모두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어쩌다 슈퍼마켓이 캠핑하는 곳 근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기본 식품만 가지고 다니면서 저녁과 아침을 해결해야 합니다. 낮에는 슈퍼마켓에 가서 음료수, 바나나, 빵 등을 구입해서 바로 먹으면 됩니다. 아무튼 친구들 덕분에 유럽에서 뭘 먹으면서 캠핑하는지 조금 이해하는 기회였습니다. 이 친구들과 이태리까지 쭉 같이 가려고 했는데 모나코 지나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클라이밍 장소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3일간 동행자가 있어서 나름 든든했는데 아쉽지만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동행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마켓에 뭘 구입하러 갈 때도 동행자가 있으면 한 사람은 구입하고 나머지는 밖에서 자전거를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어 좋지만 혼자이면 밖에 자전거와 짐을 두고 시장을 봐야 하므로 불안합니다. 빨리 볼 일을 보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렇고 동행자가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혼자 여행하면 좋은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이 가보고 싶은 곳,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동행자보다는 혼자인 것이 낫지만 가능하다면 마음에 맞는 동행자가 있으면 최고의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동행자가 있나요? 아무튼 혼자서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니스에서 출발한 지중해 해안도로는 오르막 내리막의 연속이지만 푸른 바다와 깨끗한 바다색은 가슴을 확 트이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해안의 풍광을 친구 삼아 페달을 밟고 또 밟습니다. 어떤 오르막에는 올라가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려서 끌고 가기 부끄럽지만 체력과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코스를 만나면 아무리 좋은 풍광에도 사실은 풍광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코스에서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세워서 카메라를 꺼내고 촬영 후 다시 넣어야 되는데 시간이 소모됩니다. 오르막 많은 코스는 시간에 비해 많이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계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항구 도시 제노바에 도착합니다. 고가도로가 있고 항구 도시답게 컨테이너 차량 등 도로에 차량이 많습니다. 일단 제노바는 다음에 구경하기로 하고 계속 달립니다. 달리다가 소리라는 작은 해안 마을에 도착합니다. 작은 해변이 있는 조용한 마을인데 여행할 곳을 찾아봅니다. 바닷가 옆에 자리를 잡아서 힘든 몸을 쉬게 합니다. 며칠 만에 혼자서 야행지 잡고 식사 준비하려니 외롭기도 하지만 프랑스인 친구에게 배운 대로 저녁을 만들어 먹습니다. 다행히 해변에 수도시설이 있어 물 걱정 없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소리라는 도시는 피카소와 관련이 있는 도시인데 미술에 관심 있는 분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나 다시 동쪽으로 달립니다. 아름다운 해안 도시는 계속해서 칭켄테레 그리고 라스페치아까지 이어지는데 지형이 장난이 아닙니다. 즉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오르막이 5km 이상 연속되어 바닷가에서 출발하여 해발 약 300m가 되도록 계속 오르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치아발이라는 곳에서 기차를 이용해서 칭켄테레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칭켄테레의 위치는 아주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도 제노바에서 기차를 이용해서 칭켄테레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칭켄테레 지역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저도 2일간 머물면서 트레킹을 즐겼습니다. 칭켄테레라는 말은 5개의 말이란 뜻으로
해변의 경사지에 쓰러질 듯 건설된 5개 마을을 방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성아재 바이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